이번 시간에는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 대상들을 도덕적 고려의 범위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를 살펴보게 될 거고요. 나머지 동물 중심주의나 생명 중심주의는 나중에 이제 2학년 올라가셔가지고 윤리 과목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관련 내용 배우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만을 도덕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되겠고요. 동물 중심주의는 인간을 포함해서 동물까지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된다. 왜냐? 싱어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물은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쾌고 감수 능력은 우리 인간이 가진 것과 같다. 따라서 동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레그는 일부 동물의 경우에는 인간이 삶의 주체인 것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삶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요 동물들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 중심주의는 더 확대된 거죠. 인간과 동물을 넘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입장이 생명 중심주의입니다. 자, 그럼 생태 중심주의는 뭐냐면요, 무생명체까지 포함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이라든지 대지, 공기, 흙 등 모든 생태계의 것들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생태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통합사에서 어떤 내용을 배웁니다?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만 배우게 된다. 자, 그러면 인간 중심주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 중심주의. 자연은 도덕적 지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 말이?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와 권리가 있다는 입장으로서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이렇게 있는데 각 사상가들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존재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존재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먼저가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식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다? 동물의 생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물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의 목적은 뭐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런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퀴나스 중세 어떤 신학자인데요. 신의 섭리에 의해서 동물은 우리 인간이 뭐하게 돼 있다? 사용하도록 운명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권리가 당연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아퀴나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베이컨이 있는데, 베이컨은 그 유명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해서 자연에 대해서 자연과학적 지식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지향적인 자연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이용될 때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베이컨의 관점에서 정복지향적 자연관으로서 인간이 그 중심에 서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의심을 하다 보면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 그렇죠. 내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런 것이 바로 누구의 입장이다? 데카르트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신 혹은 영혼을 소유한 자, 인간만이 그러지 못한 자인 자연을 수단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체는 누가 된다? 인간이 되고 나머지 대상은 객체로서 자연이 된다는 겁니다. 이분법적 자연관으로서 자연을 인간보다 못한 그런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물 기계론적 자연관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했죠. 동물이 아파서 울고 있는 그런 소리를 마치 TV에서 나오는
예, 소리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누구다? 예, 데카르트가 되겠습니다. 자, 칸트입니다. 칸트는 아까 우리 그 행복에 관한 다양한 관점, 접근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율성과 이성적 능력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단지 인간성 실현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의무를 지니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범위는 아닙니다. 누구만이? 우리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고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데 동물을 막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막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성 실현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동물을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한 반면에 자연의 도덕적 지위는 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거. 그래서 인간주의 사상가 5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간중심주의는 어떠한 의의를 지니느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자연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도 있었고 생태계 파괴된 것 같은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중심주의적인 이런 사상으로 자연을 막대할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입장이 뭐다? 그렇죠. 생태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생태중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주의 사상가는 레오폴드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대지윤리라고 했습니다. 대지는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덕 공동체,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을 동물, 식물, 흙, 물을 비롯한 땅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특정한 지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지배자가 아니라 그러한 생명 공동체의 그냥 구성원이다. 구성원의 한 일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레오폴드입니다. 그리고 레오폴드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스인데요. 이 사람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대상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이란 특별한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일원으로서 자신의 온전성을 가지고 안전성과 자연계의 안정성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레오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생태중심주의 사상이 오늘날의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자연에 대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계기는 되었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계죠? 그렇죠. 생태계의 안정을 위해 뭐한다? 개별 생명체. 이 중에는 우리 인간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까지 희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환경 파시즘이라는 얘기까지 듣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생태중심주의는 자연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인간을 이해를 하고 있고 큰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이 희생될 수 있다. 희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환경 파시즘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듣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바람직한 관계로 교과서에서 제시된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의 대표적 학자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한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그렇죠.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접근했던 동양의 유교, 불교, 도가의 관점이 있죠. 이 동양은 기본적으로 자연과의 관계를 갖다가 유기체적인 그런 관계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교과서에서 제시가 되었는데요. 뭐 요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에 담지 않은 어떤 사상가들의 내용으로 인해서 문제를 못 풀 정도는 아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선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어디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